반갑습니다. 특집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탄핵안 표결 하루 앞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로 따져볼 때 딱 한 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주목됩니다. 탄핵 소추가 되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2차 계엄이 모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 질의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가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국회에 나와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일찌감치 나오셨습니다. 국회 앞에 5시부터 많은 인파가 이미 모여 있었고요. 그 끝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 표결이 원래는 오후 5시였는데 오후 4시로 1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 딱 한 표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탄핵 소추안은 두 번째 표결을 시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가결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 시각 여의도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본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국회 과방위에 참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 대통령이 하려던 건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암살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정치인의 사살 여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북한 소행으로 몰기가 좋아서 암살하려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김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제보의 출처를 일부 밝혔는데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에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놀랄만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랄만한 증언과 진술이 오늘도 국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일단 국회는 현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공개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이 예고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공개된다면 곧바로 현장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동학 의원님.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당일에 계엄이 실시됐던 시간은 10시 23분입니다. 근데 원래는 10시에 이게 9시가 조금 넘어가자 방송사로 공지가 됐던 시간은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잘 모여지질 않아서 계엄의 이제 성사 요건이 안 됐던 거죠. 나중에 드러났지만 계엄의 성사 요건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10시 23분에 발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11시에 포고령이 발표가 또 됐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포고령이었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고요. 이거 아주 위헌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지고 이 민의의 전당에 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실상 군 앞발에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그것을 방어하는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12시 40분경에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즉각 대통령은 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메시지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시간 정도 동안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간 동안 이 계엄과 관련된 제2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공됐고 예. 그 사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민주당에 입수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공지를 하게 됐던 것이고 아직 저거를 공개하는 시점은 좀 민주당에서 좀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나와봐야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서상으로 딱 드러난 것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들께서 잠깐 궁금해하실까 봐요. 이동학 의원님 지금 어깨 부상 중인데 네. 예, 빨리 쾌유하시기를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예. 자,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할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끔찍한 내용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인데 사실 확인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저희는 전혀 사실을 확인한 게 없고요. 대표께서도 입장을 낼 사항이 아닙니다. 저 언급을 한 김어준 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어준 씨가 지금 본인 스스로도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은 전제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말을 한 장소는 국회 과방위 상임위원장입니다. 예. 상임위원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은 저 말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저희 당에서는 지금 미디어 특위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법적 조치라든지 다른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저 언급뿐만 아니라 생화학 테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김어준 씨는 본인이 지금까지 제보자를 직접 밝힌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제보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위에서는 정보사 요원의 실명이라든지 국가 안보에 아주 민감한 기밀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번 계엄 사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나와서는 안 되는 국가 기밀이 군사 기밀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어준 씨가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저렇게 본인의 주장을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나 초현실적이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2024년에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제2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불법적인 일을 또 모의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국민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어제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팩트들, 거짓말 이런 것들로 점철된 기자회견을 마구마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정 부분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보를 민주당 의원, 국방위 출신의 의원들에게 제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의 경우는 본인의 말이 기본적으로는 또 신뢰를 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이걸 들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소스를 지금 공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사실이다 아니다. 저희들이 논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 이건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어준 씨는 추가 질의는 김병주 의원 등을 통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실에서 바로 입장을 낸 게 언급한 제보와 관련해 김병주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 일부 제보는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실의 입장입니다. 김어준 씨의 진술은 더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더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의원님. 네. 출처 일부를 밝힌다면서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네. 저 발언을 토대로 한번 추측 혹은 분석을 해본다면요. 일단 국내에 있는 우방국 중에 저 정도의 고급 정보를 취급하거나 다룰 수 있는 나라다 하면은 굉장히 좁혀질 거예요. 이제 정보력이 충분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좁혀질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 브래드 셔먼이라고 미국 하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행자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 남북 간에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하원 의원이 갑자기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해요. 대한민국이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꾸며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고 공개를 했을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장소를 북한이 공격했다라고 꾸미고 그것을 미군으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려는 어떠한 의도 혹은 정보가 감지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미군으로 하여금 북한을 폭격하게끔 이렇게 상황을 꾸밀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고 매우 위험한 내용이므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예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요 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발언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한가선 의원님, 결국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암살 계획, 북한 소행으로의 조작 계획,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던 한 국민으로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많은 국민들이 뭐 헛소리야 하고 흘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진짜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계엄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극우 유튜버들 말을 듣고 이 망상에 빠져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이거를 밝히고자 계엄을 도구화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단순한 내란 수괴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을 하면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면 밝혀질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탄핵을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빙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 또 미국 하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죠. 이 내용을 더 논평하거나 분석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서 손 떼겠다고 지난 주말에 했는데 오히려 지금 담화 뒤에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한기호 의원을 국방장관 후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면서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부처의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의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땅한 대체자도 없을 뿐더러 한기호 의원도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담화 이후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들을 어제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후안무치하다.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헌정질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물론 삐그덕거리면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군대까지 동원해가면서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혼자만 비상사태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표현할 때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 국민들과의 어떤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 일을 이렇게까지 벌여놨다면 그동안 중립을 지켜야 되고 독립성을 지켜야 됐던 뭐 방통이라든가 건익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특히나 사법부의 어떤 이 칼날을 쥐고 있는 검찰 이런 데서 대부분 다 편파적인 기관으로 바뀌어버렸고 국민의 신뢰가 완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을 통해서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었던 우리 군마저 이 군합발을 가지고 국회를 짓밟으면서 국방부의 신뢰도 완전히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현실을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맞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단 하루라도, 단 1초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 인정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이 일종의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앞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고요. 또 생업 때문에 못 오더라도 그런 마음을 응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이 국민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뭔가 헌정 질서를 이유로 이렇게 계속 임명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하루빨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좀 내려오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인사권 특히 국방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국방장관 임명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한 혐의로 수사 중인데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 행사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열 의원님. 네. 야당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해 보입니까? 부적절해 보입니까? 글쎄요, 이거는 야당 시각으로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국방장관입니다.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언제 제2, 제3의 계엄령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을 임명을 한다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불안감을 더 주겠습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그러잖아요. 북한이 무슨 일 벌일까 봐 빨리 채워야 된다. 아니에요. 북한이 무슨 일 벌릴까 봐보다
윤석열 씨가 무슨 일 벌릴까 봐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을 채우는 지금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담화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대통령의 윤석열 씨의 대국민 담화를 봤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계엄에 대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부정선거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상황쯤 되면은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서 군통수권이라는 위험한 칼날을 빨리 뺏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경찰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하러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에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사실은 막을 근거가 좀 있어요. 뭐냐면 형사소송법상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법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못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되게 하려면요. 대통령 권한을 빨리 뺏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탄핵 바로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면 바로 수사를 해서 이 위험한 사람에게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무 수행 중이고 권한 행사 중입니다. 한가선 의원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과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내란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 한통속이라고 보이는 이 국무위원회는 양심이 있다면 제2요구권을 건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은 정말 지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예상되는 수순은 뻔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 취소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할 사람이고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이후에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정말 윤석열을 조롱하는 온갖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꾼이 되었는데요. 로맨티스트가 꽃다발 이벤트, 풍선 이벤트 하는 건 봤어도 계엄 이벤트 하는 건 처음 봤다. 이런 조롱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 이렇게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유는 윤석열이 계엄을 도구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망상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카드게임의 조커처럼 써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젠 정말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정말 폭망에 이르는 길을 좀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2요구권 행사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아직 정부로 송부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있을 탄핵 표결한 이후에 국회 측에서 정부 쪽으로 송부할 예정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6개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11월 28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어간다는 취지로. 지금 그러면 그렇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게 아니네요. 네, 6개 법안이고 특검법은 아직 정부로 송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수괴로 수사기관에서 지목된 인물이 직무를 관저에서 수행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본인에 대한 수사,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이 구조.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을 갖지 않은 독재적 주의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는 그 신뢰를 거두게 된 것이고 그 신뢰를 거둔 이상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었던 국가적 신뢰라고 하는 것, 코리아라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외국에서조차
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국민들에게 지금 다 그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여의도 광장에서 외치는 건 결국 탄핵 가결일 겁니다. 이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 30명 이상이 이탈할 거란 낙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요.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여전히 7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진종호, 한지아 의원이 의사를 밝힌 이후 추가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살해 협박도 많고 살해 협박? 왕따도 심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김상욱 의원의 출근길 시위에서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이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한 사람 맞다. 네, 이렇게 눈길조차 두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일까 아니면 넉넉히 200표를 넘어설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가결까지는 한 표가 남은 상황이고요. 그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개 의사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199명이 지금 찬성 입장이고 나머지는 의중을 밝히지 않거나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명 패널들께 질문을 드리죠. 내일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으면 가결을 전망하는 4명의 패널들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딱 한 표가 지금 남았잖아요. 네. 오늘 밤, 내일 오전과 오후 사이에 나 찬성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물론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개별적으로 노력을 서로 하실 겁니다. 근데 전 원내에 있지 않지만 저 역시도 소통이 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네. 근데 그분들과 지금 일주일 전부터 쭉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몇 분은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자기는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예. 근데 내일 저는 적어도 20% 정도는 이탈을 할 것이다. 적어도 민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아무리 108명 중에 20%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윤석열 부역자로 어찌 보면 이 역사에 그렇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 민심에 부역하는 민심에는 얼마든지 부역을 해도 됩니다. 그 민심에 이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양심이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 양심에 호소하는 국회의원들이 2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점에서 제발 애민이라고 하는 지점을 굉장히 앞에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당의 진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 점점 수치는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대통령도 되어 있지만 집권 여당이 대통령 전체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휩쓸려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발 좀 읽어주시고 그러한 마음에서 넘어와 주시라 이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네, 20%면 108명의 의원 중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21.6. 네, 22명 정도. 네. 1명, 2명, 3명 정도 네. 이탈을 예상하시는군요. 결국 중요한 건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할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부결이 당론이죠. 네, 현재까지는 당론이 아직 변경된 건 없습니다. 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데 일단 내일 저희가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 당론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조금씩 뭐 변화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내일 오전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부 의견을 밝히지 않고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하자는 의원 또 한 11분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의원총회 거쳐서 당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좀 정확하게 좀 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율투표로 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당론은 부결로 결정이 되면 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요? 자율투표를 주장하셨던 분은 현재 당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당론이 계속 유지돼도 자율투표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그분들이 자율투표를 주장한다는 건 당론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혔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는 딱 한 표가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 서 활동하는 우리 각 정당의 패널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앞서 들으신 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김상욱 의원이 오늘 1인 시위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그제죠. 그제 찬성 의사를 밝힌 뒤에 살해 협박도 많다. 왕따도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축소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받고 있는 압박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특히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거를 행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 혼자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 협박까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안 좋은 단면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본인의 소신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당론이라는 이유로 그걸 묶었다고 그래서 너는 배신자다, 너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표를 찍어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김상욱 의원님이 어쨌든 저렇게 나서가지고 몸매를 맞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될 거다라는 희망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되게 아슬아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8번째 찬성을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이 나온다. 그럼 이건 임계점을 넘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야, 내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도 나와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제 양심적인 투표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8번째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이 친한계 의원 플러스 소장파 의원들 뭐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친한계 의원들 중에 아직 입장 표명 제대로 안 하신 분이 한 7, 8분 되시고 그중에 뭐 한 4분 정도는 수도권 소속이에요. 제가 수도권 소속을 말씀드린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이걸 압박을 엄청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일 투표장에 가서 좀 양심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 양심적인 소리 했다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나눠 들어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의 짐을 혼자 들면은 배신자로 찍히지만 나눠 들면은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료애가 있고 또 동료애를 넘어서서 이 나라에 대한 충정이 있고
이 윤석열에 대한 위험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탄핵의 짐 나눠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각 여의도입니다. 조금 전 파도 타기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 응원봉이 역시나 가지각색의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 17년의 광장의 모습은 촛불로 대변이 됐다면 이번엔 확실히 응원봉입니다. 젊은 나이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젊은 20, 30대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의 참가자들도 응원봉을 구입하거나 구해서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윤영 의원님. 왕따 움직임이 진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에서 가격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주목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극이죠. 네, 비극입니다. 근데 오늘 김상욱 의원 1인 시위할 때 보면요. 저기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의원들 많이 만났는데 만난 의원 중에서는요. 김상욱 의원과 정반대 의견을 아주 강하게 최근에 내고 계신 의원들도 직접 김상욱 의원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 왕따 논란이나 그런 게 김상욱 의원이 혼자서 지금 느낄 수는 있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처음 김상욱 의원이 나섰을 때보다는 조금씩 더 의견도 나누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왕따 얘기도 나오고 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에는 상당한 뭐랄까요 분열에 치닫을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후폭풍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심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씨한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윤심도 민심도 아닌 어정쩡하게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오히려 윤석열 씨에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있고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조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지금의 지도부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동훈 지도부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이고요. 어저께 당선되긴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금의 이 후과를 과연 그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분들이 민심에 의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두 분 다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이 정당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열을 예상하셨어요. 당 안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요. 저희가 민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따라 그 결과에 반증하는 걸로 분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국민들께 어떻게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었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한다.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는 속보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는데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라면서 개헌론을 또 꺼내 들었어요. 지금은 탄핵을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개헌을 꺼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목표가
이제 사회권 조항을 많이 보강한 그런 헌법으로 개정을 하겠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당연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꼼수로 보일 뿐더러 옳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으로 내몰았던 이유도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믿고 자신의 어떠한 망상을 확신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1분 1초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탄핵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웬 임기 단축 개헌입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임기 단축의 진심이라면 하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질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한 반박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하고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성열 위원님, 네. 지금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재판부, 법원까지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뺀 거의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제 헌법 기관들이 청산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이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반국가 단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청산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계엄을 통해서 사법권은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국회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투입합니다. 이거는 입법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즉 행정, 사법, 입법 이 세 가지를 다 장악한 다음에 1인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매우 심각한 정신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정신과 교수들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망상이 의심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윤석열은 세 가지 중독에 빠져 있다. 하나는 권력, 두 번째는 극우 유튜브, 세 번째는 알코올. 이 세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맡겨놓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요거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고요.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콕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라면. 그렇죠. 대통령이 이 공적 어떤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적 판단과 공적 잣대 이런 것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적 판단, 사적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를 독재자의 면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끔하지 않아요. 좀 찝찝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합의해 놓은 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거를 주장하고 상대방도 주장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이념이 완전히 삐뚤어진 채로 그 자체를 상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저렇게 사적으로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국민들은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재판으로 갈 경우에 재판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요건으로 저는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미 이것은 내란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기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도 대통령의 이러한 지점도 명확하게 잘 다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들어오는 중계화면을 매일 보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께서 D-1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금요일 저녁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와서 함성과 구호를 외치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내일 국회가 과연 받아들일지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단도직입을 이어갈 건데요. 일단 여기서 인사 나누죠. 어깨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고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명태균의 황금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차차 드러나겠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고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누가 제출한? 입장을 정리해서 입장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모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인데요. 이 중엔 황금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이 됐다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여당 유력 정치인과의 대화 내용도 저장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란 사태로 당이 어지러운데 여기에 황금폰까지 공개가 되면 여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명 씨는요,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자신은 총살 1호였을 거라며 내일이 자신이 구속된 지 딱 한 달이란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자, 이 시점에 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뉴스 보고 좀 놀라기도 하고 명태균이 상당히 고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는 게 최근 한 3, 4년간의 그동안의 공천 개입, 그다음에 정치자금 수수, 그다음에 여러 이권 개입, 이 관련된 모든 녹취와 관련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거로 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 핵심은 그거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호가 호의를 하면서 주변에 공천과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 수수에 혐의가 있다. 이게 이제 큰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핵심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까지 공천 개입을 했고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거로 본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80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속에서 과연 대가 없이 했을까? 대가를 받았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돈이 지급됐을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도 명태균 씨 인터뷰를 보면 계엄이 성공했고 내란이 성공했으면 자기는 총살 1호였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없다. 그리고 되게 무식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단어가 총살이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총살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기가 구속이 아까 구속도 기간이 한 달이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구속 상태로 지내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서 일종의 휴대폰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검찰 내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부러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지금 이걸 확보해서 분석을 할 텐데 전 국민의 관심이 탄핵 여부에 쏠려 있을 때 이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뭔가 이 사안으로 이슈 전환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씨는 지금 수사 협조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세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 계엄 사태 이전에도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변호인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민주당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후 그 아주 민감한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는 명태균 씨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면 민주당에 협조해서 이 모든 내용 다 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협박 내지는 압박을 통해서 본인의 신병을 좀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세지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전략적으로 자신도 좀 보호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 핸드폰 안에 어떠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뭐랄까요, 구명운동 이런 차원을 갖다 전략을 수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저는 사실 검찰이 이제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와 통화를 했고 무슨 내용의 얘기가 있고, 그럼 단순히 김영선 전 의원뿐 아니라 어느 선까지 공천이나 여론조사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선택한 전략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폭로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판도라 상자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곧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판도라 상자 안에 이른바 여권의 거물급 인사들과 소통한 정황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의 선거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망까지 하는 건 무리일까요?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이 이제 탄핵 투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 전날 명태균 씨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황금폰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아무래도 야당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당과 관련된 내용이 잔뜩 있겠죠. 그런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국정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식을 한 거고, 그 속에서 황금폰을 제출하면서 본인의 좀 입질할까? 검찰에 구속돼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넓히려는 그런 차원의 어떤 계획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폰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거의 99%가 다 여당 인사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공천 개입과 이 여론 조작, 그리고 또 이런 정치 자금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탄핵을 하루 앞두고 제출했단 말입니다. 일반 정치인 관련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루 앞두고 저런 정치적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거물급 인사들이 휘말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솔직히 이미 초반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 사건 조금 발생됐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빨리 대응을 하고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명태균 씨가 처음 이건 이제 강혜경 씨였죠. 통해서 네.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여권의 사실은 유력 주자 내지는 현직에 있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부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라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물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말 이분들의 경선 과정과 사실 뭐 본선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경선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없든 이분들이 주장하신 문제가 없다면 빨리 밝혀져서 이후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지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차기 여권 대선 주자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누명은 빨리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수감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 16일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바로 상실했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1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탄핵 소추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수감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는 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뭐 한 달 안에 자신이 구속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은 오늘이 바로 한 달째다 라는 입장도 냈어요. 명태균 씨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고 중요한 건 결국은 내일 표결과 그 이후의 전국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요? 은밀한 말씀을. 한동훈 지도부 붕괴 시나리오가 시중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친한계 최고위원 한 명이 돌아서야 합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탄핵이 되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이 시나리오가 가동이 될까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제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됐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보고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여당의 상황은 더욱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만한 마땅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일 부결이냐 가결이냐인데 두 분 다 가결될 것으로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것이냐 넉넉히 200석을 훌쩍 넘어설 것이냐가 궁금해집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죠. 투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기표소에 들어가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도 예상했던 것보다 40표가 더 나왔습니다. 예. 그때 우리 당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비슷한 125석 내외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30몇 석이었고 그런데 결국에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당론으로 정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양심은 비밀투표라는 기표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양심이 표로 나올까 봐 당 지도부에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퇴장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이렇게 집단 퇴장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비판과 그다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율적 투표권을 빼앗는 측면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건데 워낙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기권을 하게 되면 한 210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들어가서 투표한다 그러면 저는 한 30표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투표 방식은 무기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명, 무기명을
합의해서 정하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기명인데 예. 기표소 들어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 아예 못 들어가게 누가 들어갔는가를 이제 체크하겠다는 거 당론으로 아니겠습니까? 막겠다는 예. 지난번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해했습니다. 3분만 남아서 투표를 했거든요. 네. 무기명인데 기명식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다는 시그널은 사실은 끝까지 탄핵을 막아보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친윤계에서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래 기질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기질은 사실은 그런 성향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는 내지는 그 세력화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는 제 생각에는 끝까지 어떻게든 이거를 당론으로 탄핵을 막아보려는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입장을 해서 대신 표결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게 한다고 한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막든 안 막든 당론으로 이거를 채택하든 안 하든 저는 내일 탄핵안은 통과되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8표를 넘어서서 200표를 훌쩍 넘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자신은 못하겠어요.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지금 108명 중에 소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지역구 주민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비난 여론은 있지만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평균적인 민의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을 훌쩍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기명 투표인 것처럼 운영이 된다 그러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무기명인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아주 재밌네요. 시청자들 입장에선 사실 기명성이 좀 드러나는 게 판단하기는 좋은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그러면 가결을 전망한다고 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여당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도부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민현주 의원은 과거 2016년에 그 탄핵 사태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그 당시 물론 지금도 뭐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처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었고 그리고 여당 내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그 당시는 새누리당 시절에는 일정 부분 정치인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탄핵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한 거죠. 국정 운영에 내가 이렇게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탄핵 사태와 다른 점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지 않았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계엄 발령이 가장 큰 동력이에요. 계엄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당 지도부나 지금 국무위원들과도 얘기가 나오지만 국무위원들과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단독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잘 수습하기 위해서 하야나 이런 대안들도 마련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당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일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모든 것을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다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지도부는 지도부도 통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 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걸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가 친윤이 비대위까지 구성하는 거를 당대표 권한 위임까지 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는 걸 이미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까지 친윤이 몰아낸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오늘 지지율도 나왔지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 뒷수습을 하는 게 저는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제 의원총회 보면 아예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투표 관련된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게 돼 있습니다. 뭐 의원생활 해보셨지만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도부 책임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한동훈 쫓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부 책임론이라고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는 게 국회 내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그는 말은 책임론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친윤이 친한계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박근혜 때 탄핵은 뭐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비상기업 발동 그리고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고 영장이 적시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것이 민의를 따르는 거고 예.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당의 대표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당에서 그것이 먹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영남에 있고 영남에 있는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윤계가 계속 당내 권력을 유지해야만 계속 선수도 쌓이고 앞으로도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정치 계산의 수단으로 네.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에 도도하는 흐름이죠.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저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막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냐 어느 진영냐를 떠나서 역사에 순응하고 국민의 명령과 뜻에 따르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무기명 투표 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은 무기명인데요. 저는 역사적인 대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인이 자기의 입장과 그다음에 원칙을 말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지금처럼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로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기명의 뒤에 숨는 거 저는 그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저는 국회의원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자세로 내일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가결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고요. 헌지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직 파면이 될 텐데 일단 내일 이후에 직무정지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역시도 현실화할 가능성은 꽤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어떤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벌써부터 시청자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 본부 부본부장이시니까 그 플랜은 더 빨라진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자충수를 전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시점이었습니다. 계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특히 국회 내에 계엄군이 진입한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쌓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결국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있을지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를 갖고 고민해보자.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갖고 집권 플랜 본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집권 플랜 본부는 이재명을 전제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특정인이 어떤 정책과 아니라 민주당 전체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선의 시계가 빨리 올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차분하게 잘 준비하는
소위 말해서 DJ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민주당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이 대선의 시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와서 네.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게 이제 어제 발표된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10일에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이후인데 조국 대표의 재판 결과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 저희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탄핵 뒤에는 어떤 후보군들이 여야에서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관심사이기 때문인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네, 일단 시도지사분들이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시장과 지사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다 준비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관련해서 예. 대선 준비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민심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는 국민들의 눈과 귀에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보일까? 저는 솔직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계엄 사태와 그 이후 대통령의 이 탄핵 이상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를 못했고 보조를 못 맞췄다라고 분명히 비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눈과 귀에 마음속에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을 거고요. 예. 하지만 내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빠르게 잘 수습을 한다면 자꾸 세력화라든지 권력, 기득권을 잡고선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민의를 담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런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한다면 저는 점점점 국민의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후보들이 들어갈 것이냐. 지금 시도지사들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안철수 전 후보였던 대선에서 출마하셨던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고 지금도 보시면 안건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격차는 크지만 7%로 2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들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선 준비가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대선 준비가 사치이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대선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여론을 잘 받들고 어떤 게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대선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지 지금 어느 후보한테 누가 유리할 것인가를 따지는 거는 저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나눌 텐데요. 저희가 내일 탄핵안 표결이 4시고 그 4시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내일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서 차기 대선 얘기까지 잠깐은 짚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여의도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고요. 지난 주말,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가득 찬 거는 만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쪽 도로가 완전히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열망이 국회가 잘 받아들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죠. 두 고수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한컴 AI가 생긴다는 건? 보고서 작성부터 이미지 생성, 데이터 정리까지 제가 할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한컴 AI. 새로운 종의 출현? 이상한 나라의 짝짝이 양말? 오드삭스.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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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1994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가 발전 기여 등을 참작한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또 한 번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쿠데타 내란 세력을 단죄할 수 있었던 건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비호해왔다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유효한 지금, 돌변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의 열쇠를 쥐겠다는 형국입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겁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죄송합니다.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특집 5대0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